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공부하게 된 저는 경기대학교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는 유문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한 그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이런 평화체제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또는 빨리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작년에 제주도에 태풍이 올라왔을 때 덤프트럭이 가게를 막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저런 참신한 상상력과 또한 통합적인 또 융합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덤프트럭은 어디든 가 있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고민은 유리로 된 가게 점포들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신문지도 붙이고 테이프도 붙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때 덤프트럭 기사들이 본인들의 차를 이렇게 가게 앞에다가 세워놓고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렸던 거죠. 그럼으로써 덤프트럭은 아무 문제 없이 또 가게도 안심하게 태풍을 극복했던 그런 사례를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도 그렇고요. 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참신하면서도 또 여러 요소들이 함께 협업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협업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 공간인 생활 현장에서 더욱더 잘 일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과 융합 그리고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근 한류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문화 상품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죠. BTS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1위로 올라간 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또한 세계 영화사를 새로 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두 번째 작품인가요? 예, 이렇게 아주 새로운 영화사의 역사를 쓰고 있는 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한류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타났죠.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그 체육에 있어서도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본인의 이런 체육 활동은 즐기면서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상혁 선수의 높이뛰기의 기록들 또한 그가 그 경기에 참여해서 보여준 모습들 도전에 성공했으면 기뻐하고 혹시 실패했을 때도 낙담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한 새로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옆에 표에 보시듯이 이미 경제력 규모에서는 세계적인 이런 수준에 올라 있고요. 이제는 뭐 우리 개발도상국, 중진국 이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선진국으로서 세계의 문화, 또 세계의 경제, 또한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이런 국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의 이런 긴장 상태에서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또한 이런 평화체제를 누리게 되면 이런 발전들은 더욱더 큰 시너지를 가지면서 세계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중추국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중추국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과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시대 또 군사 독재 시대 통제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점차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자율과 개인의 창의가
빛나는 이런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개인의 창의가 더욱더 빛나고 자율과 자유 또한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또 마땅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많은 역사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생존이 가장 큰 숙제였고 또 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경제성장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생활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생활의 안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들, 개인의 취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개인의 문화생활, 취미활동, 여유로운 생활들이 한류를 만들어내는 힘이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에서도 중요한 우리 사회적 토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형식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갖춰져 있고 또 그런 민주주의가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 또 개인과 창의가 빛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도 또 생활 현장에서도 민주주의가 꽃피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 역사가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자율과 창의 그리고 상상력들이 우리 역사를 만들 것이고 또 이런 과정에서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융합과 복합 또 소통의 이런 문화가 중요하고 또한 분산과 균형이라고 하는 또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굉장히 큰 틀에서의 고민인 것 같지만 또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생활 속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또 함께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우리가 지방자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시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또 지방자치의 역사를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체계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 밑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하나의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체계 밑에는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밑에는 소위 읍면동이라고 하는 주민의 생활 공간에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행정구조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이라는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민한다고 하면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고요.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같이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서울특별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이렇게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고민해보고 또 하나는 뭐 수원시나 또는 뭐 강원도에 있는 양구군이나 화천군이라든지 또 뭐 전라남도에 있는 고흥군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어쩌면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 또 그 여정도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이 지방자치의 역사는 한국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역사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부가 수립되면서 중앙정부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가 이제 실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방자치는 우리가 실시를 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중앙정부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권한을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내주질 않는 거죠. 왜? 본인의 권한이 행사하기 쉽고 또 본인의 입맛에 맞게 예산도 쓰고 행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안 주려고 하고 또한 예산도 많이 내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동안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역사는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과의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의 과정이고 대립의 과정이고 투쟁의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지방자치가 가장 잘 이루어질 때는 주민들, 시민들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 힘들이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런 힘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요구도 하고 또 그 요구들을 제도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방자치가 활짝 꽃피었던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활짝 꽃피우고 그때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많이 활발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활짝 꽃피우는 지방자치가 또한 평화체제를 위한 시민들의 왕성한 요구들이 그 다음에 있었던 5.16 군사 쿠데타로 잠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방자치도 사라지게 되고 평화체제에 대한 요구 또 남북의 통일에 대한 요구들도 잠시 사라지면서 다음 세대를 기다리는 이런 역사적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잠시 역사의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지방자치가 다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에 다시금 이제 지방자치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지방자치 등장과 함께 또 남북의 평화 또 남북의 통일에 대한 목소리도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터져 나오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로 지방자치가 조금씩 이제 꽃피어 나가는데 그것도 바로 꽃핀 게 아니죠. 87년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방자치가 헌법에 담기었지만은 중앙정부에서는 중앙 권력은 바로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4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그리고 그 4년의 과정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을 통한 이런 아주 지난한 노력 속에서 지방자치가 이제 비로소 1991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는 비로소 이제 우리 사회에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는데 뭐 간단하게 뭐 자세하게 우리가 좀 보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게 되면 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지만 52년도에 지방자치가 처음 선거가 실시됐고요. 또 56년도에 두 번째 선거, 그 다음에 60년도 4.19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또 읍면장 이 모든 사람들을 주민이 직접 뽑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 선거가 이제 60년도에 겨우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방자치가 꽃피우고 평화체제를 위한 다양한 사회각층의 목소리들이 피어났지만 결국은 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그런 목소리는 다시금 역사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지방자치는 한동안 사라졌다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다시금 수면 위로 들어와서 역사에 등장하면서 이제 91년도에 기초 또 광역 지방의회 구성하는 선거가 있었고 9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95년도부터는 이제 매년 4년에 한 번씩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지방자치 선거가 진행이 되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이게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 4년의 임기를 중간에 마치기 위해서 95년도에 진행됐던 지방자치는 3년만 좀 짧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부터는 이제 4년마다 계속해서 지방선거가 있었고, 작년 2022년도에 이제 8번째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얘기를 하면서 지방자치를 이렇게 좀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런 지방자치의 역사를 이해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평화체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제대로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미래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느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과제를 풀어나가야 되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이해, 또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단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자꾸 강조하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쩌면 우리 사회를 변화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아주 이게 반복되면서 진행되면서부터는 슬그머니 우리 사회 문화,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아주 커다란 역할들을 했던 것들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그게 하나 둘씩 퍼져나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에서는 중앙정부도 법적으로 그걸 수행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의 문제, 사회적 경제, 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 생태교통, 여성친화 도시,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예산도 반영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법적으로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도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중앙정부의 역할만 가지고는 이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또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좀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들을 공고히 하고 토대로 만드는, 또 생활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면은 우리의 평화체제는 사실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굉장히 토대가 약한 이런 과정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또 평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문화 속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를 교육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또 평화적인 문화적 여러 상상력들이 발현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보기 전에 좀 더 우리가 법적인 체계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저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역사적 사명이 되고 있는 거죠. 통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롭게 또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긴 과정으로서 통일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특히나 최근에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곳곳에서 분쟁을 보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깨지면은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평화체제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평화의 고민들은 헌법에도 대통령의 사명에도 있고, 또한 민주평통 자문회의라고 하는 이런 기구를 두는 거에서도 헌법에서도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이러한 헌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이 있고요.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통일교육지원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 통일에 대한 규정들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통일교육지원법이 우리 지자체에 많은 역할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좀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인터넷을 치다 보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통일 교육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민주평통에 관한, 이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갖고 있죠. 이건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보게 되면 저기 지금 보면은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들도 이제 몇 군데가 있죠. 그다음에 통일 교육에 대한 것도 뭐죠? 광주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조례로 갖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또 법률의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보게 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법률로 나와 있고요. 다음 볼까요? 남북교류협력 법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시 중랑구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남북교류협력 기금도 만들고 또 평화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준 것은 광주광역시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서 통일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죠. 여기에 보면 광주광역시장의 역할도 우리가 규정되어 있고요. 또 광주광역시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교육감의 역할도 있고요. 또 광주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구청장의 역할도, 자치구청장의 역할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법적인 체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 여러 가지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 통일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평화의 감수성을 키우고 또 평화적인 그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저는 조례들이 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이런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들, 또 평화교육이 함께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제가 말씀드려보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조례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평화에 대한, 평화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화와 문화에 대한 얘기들, 또 평화문화도시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조례를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뭐 김포라든지 의정부 시민헌장에는 평화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조례들 중에서 평화 관련된 조례의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교육, 그 평화라고 하는 거는 그 지방자치단체 내의 평화뿐만 아니라 좀 더 크게는 우리가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다음을 볼까요? 저는 이 평화와 인권은 아주 밀접하게 저는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권을 잘 지켜나가고 또 소수 집단의 인권을 잘 지켜나가고 또 인권 교육이 잘 증진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평화적 감수성도
키워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 내용이 있지만 바로 평화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개개인의 인권이 좀 더 확장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개개인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권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평화체제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같이 고민했던 것은 환경교육입니다.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은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게 되고요. 생태교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태와 평화의 문제, 기후위기와 평화의 문제 같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되고, 또한 한반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한반도의 생태계를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남북이 이렇게 좀 그 분단되어 있는 과정에서의 남북의 전체적인 한반도의 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생태 문제를 고민해보고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평화의 문제, 평화 체제의 문제 같이 고민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또 인권교육, 또 평화 관련된 문화교육, 또 환경교육, 생태교육 이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서 평화체제, 평화교육, 평화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좀 몇 가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의 문제,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은 다른 지역으로 좀 펼쳐나가고 확산되고 더 지속화되는 과정으로 가면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활동들은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요. 창녕군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협의회에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 통일 골든벨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진에 보여주고 있죠.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대학교에서 경기대학교에서 지역에 있는 언론사와 같이 했던 건데요. 평화통일에 대한 OS 퀴즈대회. 그러니까 재미있게 문화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평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가 또 남북의 우리 고민들, 또 남북의 평화, 통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볼까요? 그동안 코로나로 여기 그 오프라인의 행사들이 많이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또는 줌으로 또 화상으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뭐 가족 평화 통일 뭐 퀴즈 대회 뭐 이런 것도 했고요. 또 뭐 초등학교에서도 퀴즈 대회를 하고 또 온라인 퀴즈 대회,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편안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고민하고 또 남북의 통일도 같이 고민하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지자체에서는 또 많은 행사들, 걷기 대회 할 때 걷는데 그런 대회의 의미를 살리면서 상징성을 통해 가지고 평화통일염원 뭐 걷기 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뭐 평화통일 문화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뭐 노래자랑도 하고 또 문화도 같이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좀 마포초등학교에서는 독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화에 대한 책을 읽고 또 통일에 관련된 책을 읽고 우리 학생들이 토론도 하고 또 글짓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우리 그 단체장이나 또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들, 또 거기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 얼마만큼 평화에 대해서는 간절함을 가지고 노력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과학통신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이 평화체제 통일에 대한 미션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챌린지 대회도 하는 것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북 지방자치단체들과 교류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가 남북 그 지자체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도 열고요. 다음 볼까요? 다음 보게 되면 이제 경기도가 제주도와 함께 이런 이제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사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사례를 통해서 또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저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 의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평화를 위한 관점을 갖는 지방의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지 이런 활동들이 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철학과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을 단체장으로 선출하고 또 지방의원으로 선출하는 이런 성숙한 시민들이 있었을 때 저는 평화체제로 가는 이런 길이 더 활짝 열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 또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평화가 무너졌을 때 이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하면서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인권, 생태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고 폭넓게 깊이 있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우리 지방의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함께 연동이 되면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방자치단체만 가지고는 저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이 함께 협력을 하고 교육과 연결을 했을 때 그러한 평화체제가 좀 더 공고하게 또 튼튼하게 만들어진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평화와 연동된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인권조례도 얘기했고 또 환경조례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연관돼 있는 평화체제와 연관돼 있는 우리가 관련된 조례들을 활용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도 있고 인식도 필요하지만 문화적인 접근들, 다양한 문화 행사들, 문화 축제들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들에서 노력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이런 활동들이 평화를 위한 우리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문화적인 매체를 통해서 또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얘기할 때 이런 활동들이 어느 그 평화에 대한 가치관이 있고 철학을 뚜렷한 단체장이 있을 때는 잘 진행이 되다가 단체장이 바뀌면 그런 활동들이 중단되거나 아니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튼튼하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4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역할들을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튼튼히 만들어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어떤 뛰어난 평화적 감수성이 있고 또 평화체제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단체장 또는 몇몇 지방의원들이 있을 때 이런 노력들, 이런 행사, 활동들이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또는 지방의원이 바뀌더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틀 속에서 평화체제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문화, 행사, 교육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활발하게 확산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조례 내용들도 좀 더 풍부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과정으로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좀 빠르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또 지방의원들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행정체계 속에서 뭐 예컨대 저는 지방의회가 행정감사를 한다. 또 지방의회가 예산 심사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교육 또 평화통일의 행사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하나의 어떤 그 결의를 하든지 또는 조례에서도 분명하게 만들어서 이것들은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지방의회에서도 만들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들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자는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0년 12월에 개정이 되고 2021년도 1월 달에 이제 선포가 되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지방자치법보다 2021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굉장히 진일보한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권한을 주고 또 많은 역할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자신 있게 지방자치단체가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다음을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이번에 바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좀 더 자율권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방의회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을 나와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근무하다가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복귀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됐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파견한 그런 지방의회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길 바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되게 취약했는데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도록 해가지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좀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소개를 못하고 있지만 그 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나 광역에 정책지원관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정책 연구들을 할 때 그것들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에 이제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한 측면에서는 평화 체제를 위해서 평화에 우리가 가치를 갖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도 한두 명은 꼭 좀 정책지원관으로 우리가 선발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전의 지방자치법에도 이러한 그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조항이 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있었는데 이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을 아예 하나의 장을 설치하고 절과 조항을 대폭 늘리면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고 경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경쟁과 갈등의 관계가 참 많았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약하고 그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물론 본인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좀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예컨대 저는 강원도와 경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어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그 접경지역 특별지방단체들을 만들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생태계도 보존하고 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합리적으로 또 성과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는 접경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지리산의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함께 하면서 거기에 생태계와 우리 접경지의 생태계 또는 한반도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보고 또 답을 찾아 나가는 이런 노력도 할 수 있다. 또 남북 교류 사업들도 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그 규모가 작고 또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산업을 공유하든 아니면 농업을 공유하든 이런 과정들을 함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교류도 하고 또 평화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노력들도 같이 하면 좀 더 큰 효과가 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하는 것보다 그 배 이상으로 저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법적인 내용들 또 지방자치의 역할, 단체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또는 조례뿐만 아니라 행정체계 속에서 그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방의회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평화체제 구축하는 과정으로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